지수가 3천 이상으로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아휴, 어디까지 갈까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1, 2년대로 네. 나부터 지금도 1.1인데 네. 이게 그 국제 그 기준으로 보면 진짜 싼 거거든요. 사실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이유가 거의 모든 상장 기업들이 대주주 위주로만 돌아가고 소액주주들을 합법적으로 뜯어먹을 수 있는 구조가 이제 가능했는데 그 상법 개정하면서 그게 좀 어려워지게 되었죠. 한국이 받고 있는 퍼와 PBR 자체가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4,500이거든요, 그게. 그것까지는 사실 이제 누가 봐도 버블이 아닌 거죠.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시는 빅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 건데요. 퀀트 투자 전문가 하면 생각나는 분 강원국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저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 1년 됐죠, 벌써.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네. 그때는 우리가 뭐 비트코인 ETF 이야기도 하면서 예. 어디까지 갈까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영역이기도 하고 네.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약간 농담 좀 섞어서 밤을 샜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영광입니다. 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영향력이 강해지면 기존에 많이 이야기해 주셨던 코인 쪽이나 다른 자산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 그거부터 좀 이제 봐야 되는데 네. 그 우리가 이제 업비트 같은 데서 코인을 사면 원화로 사잖아요. 네. 근데 한국 빼고 그 세계 모든 거래소에서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지 코인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비트코인이 되었든 이더리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네, 근데 그럼 얘네들은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내가 달러를 가져다 주면은 얘네들이 그거를 받고 저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 달러를 예치를 해요. 그럼 이제 예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럼 걔네들은 그걸로 떼돈을 법니다. 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네요, 그게 네. 한마디로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이제 10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저는 10억을 받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드리고 네. 그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제가 다 먹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달러를 찍어내야 되고 달러 채권을 찍어가지고 그걸 누가 사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주체들은 US 달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언젠가 그 내 고객이 와가지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전한 자산에 파킹을 해놔야 돼요. 그게 US 달러나 US 달러의 이제 예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정부는 그 채권을 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스 스테이블 코인. 야, 오케이 니네들이 우리 채권 다 사줘.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네. 많이 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돈이 많이 몰린다라는 거는 그 돈이 결국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거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는 무조건 호재인 거죠. 그러면 지금은 달러 기반으로만 이게 영향력이 강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 가장 큰 것이 테더가 1등이고 그러니까 USDC, 그러니까 이번에 서클이라는 데가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서 발행한 USDC가 2위이고요.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의 99.9% 정도는 달러 기반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그러면은 그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본인들의 채권을 파는데 당연히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른 자산은 좀 어떻게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달러도 그렇지만 예. 금도 기반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가 이제 마지막 발악, 이제 꼼수를 쓰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네. 채권을 적절히 발행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 뭐 미국 기관들도 좀 사고 고객 그러니까 개인들도 좀 사고 해외도 좀 팔고 이렇게 하면 딱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정부를 꾸려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근데 문제는 미국 정부가 필요한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채권을 사갈 곳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보면은 최근 15년 동안에 미국의 그 화폐량, 그러니까 M0 그게 5배 늘었어요. 와, 많이 늘었네요. 진짜 엄청 늘은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금융위기도 한 번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화폐량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거를 거의 줄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꼼수까지 나온다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달러 시스템이 이제 붕괴까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렇죠. 네. 정부는 부채를 줄이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다든지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지출을 줄인다. 이것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물가를 높여가지고 부채 가치를 떨어뜨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정부들은 1번, 2번을 깔짝깔짝 시도하다가 결국은 3번으로 갑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우리의 미래이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달러 가치는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채권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없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축화폐가 좀 이제 신뢰를 잃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제 금융자산에서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빠지고 실무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근데 무지막지하게 프린팅이 가능한데 네. 실무자산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부동산 하나 나와라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뚝딱이 이게.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자산이 금, 은, 비트코인, 부동산 정도예요. 사실은. 예, 실물자산. 그래서 이게 금융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기축화폐의 신뢰도 강하고, 네, 그리고 채권을 사가지고 내가 인플레이션보다 수익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럴 때는 금융자산으로 돈이 이제 쭉 이제 몰리다가 이거 아닌데 하면 실물자산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확실히 좀 이제 물론 이 당장 온다는 건 아니지만 금융자산에서 실물자산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흐름이 보이고 있죠. 아, 그래서 요즘 금, 은 이쪽도 많이 보신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거의 꽂혀 있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도 뭐 그 중에 하나고요. 왜냐면은 네. 비트코인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실물은 아니지만 아무튼 2,100만 개밖에 없고 이제 그것도 프린팅이 불가능한 자산이니까요. 요거 감안해서 잠시 투자 의견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주식 시장부터 하나씩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자 들어갈 때가 좋다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크셨을 텐데 지난 해와 올해 4월의 액션이 다르셨나요? 왜냐면 작가님 하면 11 4천국 요게 가장 기억에 남아서 네. 4월의 액션이 다르셨는지 먼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제 4월 말에 주식을 아예 정리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요번은 절반만 정리했고 그것도 당연히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정리하지 그렇죠. 말걸. 네, 그렇죠. 그러지 말걸.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있고 그 5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1880년대부터 이제 데이터가 이제 주로 많이 쌓여 있는데 그때부터 미국 주식이 5로 끝나는 해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올해도 뭐 안 빠질 것 같네요. 네. 대충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5월, 6월이 원래 주식이 썩 좋지 않은 해인데 지금 5월, 6월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미국 주식이.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최근에 16번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15번은 하반기에 추가로 올랐어요, 한 9% 정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반기에도 미국 주식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미국 주식만 강한 하반기를 보시는 건지. 아니죠. 미국은 그나마 좀 약한 편이고 네. 이 한국이라는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작년 연말부터 그 한국이 미국보다 좋을 것이라고 말을 계속 했어요. 맞아요. 참고로 이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패러다임은 그 미국 주식이 진짜 주식이고 국장하는 놈들은 바보 놈들 이게 이제 그때 패러다임이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확실히 역전이 되었고 제가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한국 시장을 비관적으로 봤어요. 그럼 난 반대로 가야지 당연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홀수에 그 IMF에 홀수에 한국 주식이 떨어진 게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올해도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이제 12월에 계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봤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네. 네. 근데 민주당 1, 2년 차에 보통 한국 주식이 제일 많이 올라요. 재정 정책 때문에. 네네.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뭐 좋을지 나쁠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어리석어서 잘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좋습니다. 네. 그러면 1, 2년이 좋다고 하면은 네. 내년까지도 한국 주식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실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뭐 당연하죠. 네. 연말에도 정리 안 하시고? 연말에는 당연히 정리 안 하고요. 어차피 11월, 4월은 좋으니까. 네. 그래서 고민은 26년 5월에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줄여야 되나. 예, 또 안타깝게도 또 한국 주식이라는 게 네. 이제 이렇게 5년, 10년 동안 쭉쭉 올라간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80년대 말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때 2003년부터 7년까지 5년 스트레이트로 오른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거 말고는 사실 이제 한국 주식은 1, 2년 급격하게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1년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이 패턴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올해는 이제 뭐 거의 무조건 안정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내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거는 그때 가서 좀 봐야죠. 지수가 3천 이상으로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 갈까라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고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러면 이 시점에 지수 기준으로 들어가도 하반기에는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한국 주식 사라. 예스?
예, 왜냐면은 사실 지금 지수의 PBR이 지금 그 1인가 1.1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이게 한국 주식이 보통 이제 0.8에서 1.3을 왔다 갔다 했어요. PBR이. 그래서 사실 0.8에서 하면 거의 무조건 돈을 버는 거거든요.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1, 2년 내로. 네. 아무튼 지금도 1.1인데 네. 이게 그 국제 그 기준으로 보면 진짜 싼 거거든요, 사실. 진짜 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PBR이 뭐 4인가 5인가 6인가 뭐 이러거든요. 물론 거기 좀 고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데 그 밸류에이션이 사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이유가 이 그 대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거의 모든 상장 기업들이 대주주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액주주들을 합법적으로 뜯어먹을 수 있는 구조가 이제 가능했는데 그 상법 개정하면서 그게 좀 어려워지게 되었죠. 아무래도 이제 그 경우에는 그 한국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한국이 받고 있는 퍼와 PBR 자체가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한국의 이제 평균 퍼가 보통 10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지금은 이제 한 25, 30 정도 되는데 미국도 이제 역사적 평균은 15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도 사실 10에서 15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1.5배 오르는 거니까 이게 4,500이거든요. 그게. 네. 4,500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사실 이제 누가 봐도 버블이 아닌 거죠. 그때까지는. 네. 아, 그러면 뭐 우리가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네네네. 뭐 내년 5월 전까지 4,500까지 그냥 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4,500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 누가 와도 저건 버블이다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것까지는 그냥 되게 노멀한 밸류에이션이죠, 사실은. 그럼 한국 주식 그냥 지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가님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언젠가 한번 또 이제 금융위기나 이제 경제 위기가 한번 올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못 피해가겠죠, 한국 주식도. 그게 이제 20년대, 그러니까 2030년 전에는 무조건 한번 오겠죠, 한번 그게. 그때 한번 와장창 떨어지겠죠, 당연히. 네. 아, 2030년 전에 주식 시장은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뭐 거의 뭐 100%죠, 사실은. 100%요? 아니 왜냐면 사실 이제 그냥 패턴을만 봐도 그냥 뭐 당연히 뭐 10년에 한번 망하는 거는 뭐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금, 은, 비트코인을 지금 더 보시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제가 생각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전 세계 그 주시장을 다 좋게 봐요. 지금 경제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장기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부채라는 그 암세포는 제거를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사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때 이제 금융과 세상이 경제가 망할 때 폭이 꽤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2008년 비슷하게. 그럼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산은 실물 자산밖에 없죠, 사실은. 실물 자산도 근데 많이 올랐어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 상대적으로 이게 보통 이제 실물 자산, 그러니까 금은이 제대로 발동 걸려서 오르면은 보통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뭐 최소한 뭐 7배, 8배, 많으면 20배까지 오르는데 지금 사실 2019년부터 이제 금은이 좀 오르고 있긴 한 게 겨우 2배밖에 안 올랐거든요. 2배 반 정도. 그래서 갈 곳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결국 그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풀 거잖아요, 그때. 근데 그거에 결국은 또 다시 다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면 선택권이 지금은 굉장히 많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거의 모든 자산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기대하는 수익률을 우리가 사실은 돈도 많고 뭐 다 넣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유망한 자산 가운데 투입을 내 자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어느 쪽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세요? 금, 은, 비트코인, 주식. 그러니까 그 내년까지요? 내년 초? 내년 초까지 글쎄 뭐 저는 사실 뭐 이제 한국 주식도 좋다고 보고 그리고 뭐 금은 뭐 이런 것도 좋다고 보고 코인도 좋다고 봐요 사실. 다 좋아요 사실. 다 좋은데 구체적으로 근데 어떤 자산이 제일 좋을지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만 나눠서 하면 되는 거죠. 일정하게 나누고 계세요? 그렇죠. 거의 일정하게 나누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채권도 전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일단 아직은 이제 금리 인하 기조이고 그때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 구조는 굉장히 안 좋을 텐데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세상이 한번 이제 꼬꾸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이제 보험 차원으로 미국 국채를 어느 정도 그래도 가져가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국채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자산인데 단기적으로 이제 한번 큰 위기가 갑자기 오면은 그때는 훅 오르거든요 또. 해지는 필요하다. 그렇죠. 원하시는 만큼 지금 각 자산에
계획하신 만큼의 자산을 다 넣으셨는지도 궁금해. 아니면 아직 기다리고 계신 타이밍도 있는 자산이 있는지. 뭐 현금이 아직 좀 남아 있기는 한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7월은 거의 모든 자산이 다 오른 해거든요. 예, 참고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20년 동안에 17번 올랐습니다. 7월에. 예. 아 진짜요? 네, 한국 주식도 15번 올랐어요. 최근 20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진짜 7월은 되게 좋은 좋은 월이고요. 이게 근데 그거 코인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다 올라요, 그때는. 네. 근데 이제 8, 9월은 또 전반적으로 모든 자산이 다 약해요. 코인이 특히 약하지 않아요? 네, 특히 약해요. 8, 9월에. 네. 그러니까 특히 알트코인 쥐약이거든요. 네. 근데 6월, 8월이 죽음의 달이거든요. 네. 6월, 8월이. 예, 그래서 이제 8, 9월이 좀 확실히 약하고 이제 이제 10월부터 반등하는 자산들이 나오는데 코인이 보통 제일 먼저 반등을 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10월에 비트코인이 떨어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0월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은 보통 한 10월, 10일, 15일 이때부터 반등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주식들 그리고 나머지 자산들은 보통 10월 말 그때 올라오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11사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타이밍상 궁금해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해 들어서 생각하신 시나리오들이 많이들 있으셨을 텐데 아직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쉬운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생각들이 공존할 텐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코인을 매수한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흔들릴 때 봐야 돼요? 아니면 그 반대? 그게 사실 이제 그 7월 이거까지도 먹고 싶다 하면 지금 들어가셔도 되고 근데 좀 확실히 근데 또 7월 말에 팔고 9월 말에 사기 귀찮다 하면은 뭐 9월 말에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죠, 사실은. 왜냐면 4분기가 제일 좋으니까요, 코인이. 그게 네.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알트코인도 4분기에 좋기는 한데 비트코인보다는 확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래서 4분기에 비트코인 떨어진 적은 거의 없죠, 사실은. 네.